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절반 수준까지 복원시킨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항을 정상화하기로 했는데요.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축됐던 국제선 하늘길이 다시 열리게 되는 걸까요? 오늘 관련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지금 다음 달부터 매주 이제 100편씩 늘리는 국제선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세 단계에 거쳐서 이제 올해 연말에는 2019년이죠. 코로나19 이전인 50%까지 수준을 이제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국토부가 나선 배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갑자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슬슬 코로나19 상황이 좀 진정이 된다. 여기서 진정이라는 건 코로나가 종식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인구 중에 1,400만 명 정도가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 예. 코로나19가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막아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나갔다고 보는 거죠. 치명률도 관련해서 조심스럽게 치명률이 좀 줄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후에 코로나와 같이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국내 확진자가 워낙 많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네. 국제선의 이동, 항공길을 막는다고 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만 세계보건기구가 추정하기로는 현재까지 한국의 일일 확진자 수가 몇 주간 가장 많은 것으로 지금 네. 추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하늘길을 이제 열어도 국내 방역 상황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적인 측면도 충분히 고려를 했을 겁니다. 주변에 아마 그 항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여행사 다니시는 분들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 오랫동안 하셨을 텐데 이제는 그쪽 산업도 살아날 차례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국제선 증편 계획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항공사들은 이제 환영의 뜻을 밝힐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형 항공사는 당연히 이제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증편을 하고 또 저비용 항공사는 동남아 위주로 이제 노선을 더 늘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고유가 상황이잖아요. 또 기름값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항공기가 더 늘어나면은 그만큼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항공료도 많이 오를 거라는 네. 관측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가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비행기가 많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항공유를 두고 다투는 비행사 간의 이런 경쟁 관계가 그렇게 팽팽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해외여행이 다시 한번 활발해지고 국내선도 보다 활발하게 이동을 한다. 그러면 항공유가 더 필요할 테니 아마 5월, 6월로 가면 날씨 좋아지면서 또 휴가 수요가 몰리면서 그렇습니다. 유류 할증료는 더 올라갈 겁니다. 4월에도 이미 올라갔는데요. 2월 16일부터 3월 15일 사이 한 달간의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요걸 또 평가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네. 이게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을 반영을 해서 올리게 되는데 4월에 올라간 값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눴을 때 가장 높은 단계에서 유류 할증료를 올려야 할 만큼 기름값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달, 다다음 달 더 올라갈 텐데 그래서 이게 항공사들이 다시 실적이 나아지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라는 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연속인데 누가 더 원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비행기 티켓 값이 올라간다고 해도 아마도 사람들이 코로나19 상황이 좀 잦아든다고 하면 네. 제일 하고 싶은 게 여행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내가 몇만 원을 추가로 부담한다고 해도 나는 여행 가겠다. 이럴 사람들이 아마 줄을 서 있을 겁니다. 해서 네. 항공기의 항공유 가격이 올라서 유류 할증료가 올라간다고 여행 수요가 꺾일 거냐 그렇게 보진 않고요. 아마 대기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결국 여행 심리에 따른 항공업계 실적 회복까지 네.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권 관련 이야기인데 지금 금감원이 은행이나 보험업계를 포함해서 지금 대출 구조에 대한 개선에 나섰는데 고정금리형 대출 그리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의 목표치를 둘 다 이제 상향하기로 네.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거치식, 비거치식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사실 은행권에서 쓰는 어려운 말들이 많거든요. 거치라는 건 한국말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냥 둔다는 뜻입니다. 방치할 때 치자를 쓰는 건데요. 그냥 둔다. 3년 거치 50년 상환, 5년 거치
30년 상환 이런 단어들이 과거 은행권에 많았는데 네. 3년, 5년 동안은 이자만 갚다가 그 뒤부터 원리금을 상환한다. 이게 거치식이고요. 네. 비거치식은 돈을 꾸면 그 다음에 갚아야 되는 첫 번째 날짜부터 원리금을 동시 상환한다. 예.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동시 상환하는 쪽으로 금융당국이 왜 사람들의 등을 떠밀고자 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그 이자 부담이 너무 커졌을 경우에 금리 상승기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너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돈 빌린 사람들이 제때 못 갚는 상황이 벌어지면 은행권이 소위 돈을 떼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은행권의 소위 금융기관의 시스템적 리스크. 이게 금융이나 금감원 보도자료에서 쓰는 그런 표현들인데 쉽게 네. 말하면 은행이 돈 떼일 수 있으니 미리미리 나눠서 받겠다 이런 얘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고정금리 쪽으로 대출을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조치들이 나오는 거고 네. 이 조치가 앞으로 1년 동안 이어질 겁니다. 예.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고정금리 상품이 많이 없지 않나요?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시장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많아서 우려된다라고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전체의 한 76% 정도가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볼 때 변동금리 대출이거든요. 네. 왜 그러느냐? 간단합니다. 이자가 더 싸거든요. 이 이자가 더 비싸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안전한 줄 알면서도 가지 못했는데 금융당국은 이제 이 시기에는 금리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니까 예. 가급적이면 대출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좀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 금융권에 예. 이런 독려 운동을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과거에도 보면 2014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2011년에도 이런 유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가계부채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게 네. 보다 안전한 고정금리로 사람들을 가게 하자. 원리금 동시 상환하게 하고 거치식은 판매하지 못하게 하자. 이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그 패턴입니다. 예. 사실 이 개선 조치 배경에는 지금 워낙 가계부채가 높다는 진단들이 많기 네. 때문에 나선 이제 조치라는 해석인데 이제 금리도 앞으로 상승할 것이기 네. 때문에 그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고요. 정말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보면 가계부채가 이제 그 GDP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1,800조 원이 넘어섰다. 지금 가계빚이 1,862조 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추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전제해서 봐야 할 건 빚이 늘어나는 건 사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네. 그래서 그 영어에서도 GDP를 발표할 때 항상 expand라고 하거든요. 늘어난다는 뜻이죠. growth라는 표현 말고 expand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 빚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속도하고 갚을 수 있는 능력 네. 이 두 가지 부분인데 금리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굉장히 부실하다 이런 가능성이 그 실질적으로 포착되는 건 아니고요. 예. 정부에선 항상 한 발 빠르게 정말 위기가 실제화되기 전에 경고음을 줘야 하니 지금부터 서서히 이 허리띠를 졸라 매자고 하는 것인데 현재 상황이 뭐 폭발 직전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냐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예. 다만 국제통화기금 IMF 등이 경고하는 바는 이런 속도로 이런 상태로 늘어나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가계빚 다이어트를 좀 해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해온 게 주택담보대출을 좀 깐깐하게 하고 예. DSR이라고 해서 차주별로 대출을 좀 줄이는 이런 조치들을 해온 거고요. 예. 이런 조치들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부실 채권 관리에 대한 어떤 선제적 조치가 네. 필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지금 제주에 국내 첫 영리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녹지국제병원이 논란이 또 재점화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판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가 위법이다.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 영리병원이 기존 병원들과 어떤 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나요? 네, 영리병원이라는 단어 안에도 이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있거든요. 예. 보다 가치 중립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자면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이게 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영리병원이라는 건 딱 듣기에 병원이 영리를 추구한다라고 네. 하면 일단 부정적인 어감이 느껴지잖아요. 예. 이거는 그동안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의료계가 이제 원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처음에 도입이 시작이 된 건 노무현 정부 때부터입니다. 예. 서비스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률이랑 의료같이 기존의 기득권이 단단한 시장을 좀 열어야 한다. 이게 노무현 정부의 정신이었고 해서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서비스 선진화 기본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추구를 했던 거고 네. 그 결과로서 나타났던 게 2018년 제주도의 녹지병원 설립 허가가 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련해서 두 건의 소송이 있었어요. 예. 한 가지는 이 병원이 설립 허가를 내줬는데 석 달 안에 개원을 하지 않아서 그 제주도가 취소를 하겠다고 했더니 취소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거기에서 이겼고요. 예. 이때 그 녹지병원 측에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내국인 손님은 받지 않는 조건으로 병원을 열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예. 왜 내국인 손님을 받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특별한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지병원이 이기게 된 거고 또 한 가지 소송은 왜 내국인만 차별하게 되느냐 이 부분이 그 네. 법률에 어긋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녹지병원이 이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영리병원이라는 건 회사처럼 투자금을 받아서 병원이 잘 운영이 된다, 수익이 남는다 하면 배당금을 주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기존의 병원들은 그러면 영리를 추구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기존 병원도 돈을 버는데 다만 기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학교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혹은 의사, 사장이 누가 되느냐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네. 배당금을 받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의료시설에 재투자해야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이렇게 이제 최종 판결이 나중에 곧 확정이 나면은 아무래도 판례가 남게 되면은 다른 이제 여러 영리병원 관련 소송들에도 영향을 네. 미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영리병원 향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설립할 수 있는 근거나 내국인은 받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근거가 없다는 게 일단 법원 판결로 판례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네. 설립을 할 수 있으나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한 가지는 녹지병원은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만들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 대규모 외자 유치가 코로나19 이후로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고 두 번째는 방역 상황이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기존의 의료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기획재정부도 입장이 다르고요. 여러 가지 그 반박의 논리가 한 가지는 서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 네. 지방의 중소병원들이 폐원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이게 다층화될 경우에는 쓸데없는 비급여 항목이 늘어날 거다. 예.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데 한층 더 들어가서 보면 병원을 세울 수 있는 주체가 늘어난다 하면 기존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일종의 면허로서 보호되던 시장에 외부 그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다. 보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병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위협적일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이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았으면 기존 의료계 협조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 아마 지금 당장은 누가 돈을 댄다고 해도 정부에서 허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다만 이게 근 한 30년 된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비스업의 측면에서 한쪽에서는 너무 영세한 서비스업자들이 이 과당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네. 또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기득권이 큰 서비스업이 또 이렇게 면허로서 보호받는 이런 시장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좀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2018년에 시작해서 지금 4년 만에 어떤 1심 판결이 네. 나오니까 앞으로 2심, 3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민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